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최악의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은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2003년 8월 28일의 오후, 펜실베니아주 이리시에 있는 어느 은행 안으로 돌아갑니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한 남자. 40대 정도 돼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죠. 군데군데 머리가 빠져있는 이 남성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뚜벅뚜벅 은행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종이 한 장을 직원에게 내밀었는데요. 종이를 본 직원은 불안에 가득 찬 눈을 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쪽지를 건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가하지 않았는데요. 단지 그 쪽지를 직원에게 보여줬을 뿐이었죠.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때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립니다. 그런데 티셔츠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금속으로 된 어떤 상자였는데요.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죠. 한순간에 은행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궁금함에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폭탄이요. 너무나도 침착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했죠. 전혀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냥 장난인가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바구니에 놓여진 막대 사탕을 꺼내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은행원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금고를 열 수는 없어요. 가능한 현금은 이것뿐입니다. 하고 남자가 가지고 온 가방에 8,702달러를 채워서 주었습니다. 하나로 약 1,109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요. 남자의 쪽지에는 다름이 아닌 가방에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가량의 돈을 채워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에는 그 내용만 적혀져 있던 것은 아닌데요. 굉장히 긴 논문처럼 빼곡하게 적혀진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지시를 따라서 잘 이행하면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키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위치가 나와 있었고요. 남자는 쪽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행에 온 목적이 적혀져 있었죠. 서밋 도심에 있는 PNC 은행으로 가서를 시작으로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넌 죽는다 라는 내용까지. 그리고 폭탄을 제거하려면 이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는 총 9장이나 되었는데요. 그중 한 장이 은행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원에게 돈가방을 받은 남자는 유유히 나섰는데요. 후에 CCTV로 이 상황을 확인해 본 그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지팡이를 질질 끌며 가방을 든 손은 흔들고 있고 입에는 사탕을 물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이 강도라고 하기는 정말 좀 이상하죠. 남자가 나가자마자 은행원은 즉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911입니다.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다친 사람은요?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있다고 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방 PNC 은행에 도착했고 남자는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던 경찰은 몸에 폭탄이 있다는 그의 말에 확인차 그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양쪽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티셔츠를 들어 올려 확인했는데요. 진짜 폭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모든 경찰관들이 그에게서 물러납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6세의 브라이언 웰스, 근처 피자집에서 근무하는 피자 배달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침착하게 경찰들을 응시하며 설명서를 요청하는 그는 마치 정해진 답변처럼 어떤 한 흑인이 자신의 목에 폭탄을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몸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했던 그는 갑자기 다급해졌고 확대해서 본 그의 얼굴은 불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열쇠를 찾아야 해요. 설명서대로 가야 한다고요. 그때 점점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걸려있던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경찰이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닙니다. 폭탄 제거반을 바로 불렀고 그들은 사건 현장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14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도착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약 4블록 떨어진 위치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웰스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들이 도착한 후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대치 중에 웰스가 근무했던 피자 가게로 경찰 2명을 이미 보냈었고 거기서 웰스가 어떤 곳에 피자 배달을 갔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버려져 있는 외딴 송신탑으로 주문이 들어왔었다는 건데요. 소시지 페퍼로니 피자 2판을 배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주문자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송신탑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범인들은 자신의 주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주소로 배달을 시킨 것이 분명했죠. 경찰들은 그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고 웰스의 신발 족적과 그의 차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용의자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송신탑 근처를 조사하다 한 경찰은 어떤 차량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더러운 파란색 미니밴이 자신들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차는 서 있는 경찰을 발견하고는 이내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후진해서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당장 차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쫓아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웰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며 쪽지를 주었던 그 범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브라이언 웰스. 그는 평소에도 게임이나 보물찾기 같은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가 그런 이유로 쉽게 속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그도 폭탄이 진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단순한 게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한 건 바로 폭탄에서 삐삐 소리가 났을 때였는데요. 그제서야 웰스는 이게 실제 상황임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을 깨닫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경찰은 웰스가 가지고 있던 쪽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어디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적혀 있었고요. 중요한 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 마치 미션을 수행하는 듯한 게임의 내용처럼 적혀 있었죠. 경찰은 이 적혀있는 지시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웰스가 실행했었던 은행 강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은행에서 돈가방을 강탈한 뒤에는 다음 지시한 장소를 찾아가 열쇠에 대한 힌트를 하나씩 얻어야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힌트를 모아서 자물쇠를 열고 그래야 목에 있는 폭탄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건 단순한 인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범행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죠. 특히 웰스의 목에 걸어놨던 이 폭탄은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었는데요. 수갑을 연상케 하는 외형의 강철고리처럼 생긴 이 폭탄 아래에는 6인치짜리 파이프로 제작된 폭탄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폭탄을 해체하는 사람을 혼동시키기 위한 전기 선도 준비해 두었는데요. 굉장히 공학 지식에 능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죠. 쪽지를 따라갔던 경찰은 두 번째 단계에서 힌트인 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허무하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이것은 또 다른 범인의 특이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범인이 웰스를 지켜보면서 웰스가 움직이는 자취에 따라 다음 지시서를 심어두는 방식이라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경찰은 쪽지에 이런 자취를 따라 가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수사가 미궁에 빠져 있을 때쯤 경찰서에 어떤 살인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차고에 냉동이 된 시체를 발견했어. 냉동고 안에 시체가 있단 말이오. 이 사건이 웰스 사건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름 아닌 이 신고자의 거주지가 웰스가 사망하기 전 피자 배달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이 송전탑 근처였기 때문이죠. 이 남자는 당시 59세의 빌 로드스타인. 남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암스트롱이 그녀의 남자친구인 로든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시신을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
그녀와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드스타인은 이 일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서까지 미리 써놨다고 하는데요. 이 시체의 이름은 제임스 로든이고 내가 죽인 것이 아니며 그의 죽음에 관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유서의 서두에는 조금 특이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웰스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로든이 사망한 시기는 웰스의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8월 중순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이 남자친구인 로든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엽총으로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자 로드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로드스타인은 차고 있는 시체가 무섭기도 했고 이 암스트롱이 자신한테 해코지를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공포에 떨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로드스타인의 진술에 따라 이 메조리 암스트롱을 체포했고 그녀는 재판 끝에 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웰스 사건은 아직 미궁에 빠져 있었죠. 로드스타인의 유서가 의심스러웠지만 딱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관이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다름 아닌 로든 살해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메조리 암스트롱의 전화였는데요. 수감 중인 그녀와는 다르게 신고자인 로드스타인은 벌금형만 선고받았기 때문에 분노에 차 있는 그녀의 폭로였죠. 그녀는 로드스타인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며 로든의 사건과 웰스의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맨입으로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인 작은 교도소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교도소의 통제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영악하네요. 그녀는 신고자인 로드스타인이 웰스 사건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토대로 로드스타인을 조사했는데요. 그의 집이 웰스의 마지막 배달지인 송전탑과도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폭탄의 부품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쉽게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범행을 몰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증거도 부족했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아주 보기 좋게 통과했거든요.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로드스타인은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2004년 7월 림프종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 2005년 말 어느 겨울 웰스 사건의 실마리가 아주 엉뚱한 곳에서 나왔는데요. 이 은행 강도 사건의 공범자가 한 명 더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약 판매상인 케네스 반스, 당시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상태였죠.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 이 반스를 수상하게 여긴 처남이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형기를 조건으로 그를 설득하여 사실을 털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스트롱이 진술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죠. 그는 모든 범행 계획이 이 암스트롱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녀가 범행을 계획한 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흥청망청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버지로 인해 그녀는 유산을 바로 상속받기를 원했고요. 그러려면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녀는 마약상인 반스에게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강도 범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메조리 암스트롱, 그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각종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20년 전에도 남자친구를 살해해서 기소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향해 총을 무려 6발이나 쏘는 잔인함을 행했다고 하죠. 그녀는 이것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한 건 배심원들이 그녀의 손을 들어줘서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고 4년 뒤에는 그녀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요. 자연사로 결론이 났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머리에는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평 계곡의 그녀가 떠오르네요. 웰스 사건이 벌어지고 4년 만인 2007년 7월 이리지부의 검사는 사건의 종결을 기자회견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암스트롱과 마약상 반스가 직접적인 사건에 관련자 있고 로드스타인과 피자 배달원 웰스가 공모자라고 발표를 했죠. 웰스의 가족들은 이런 기자회견 도중 몇 번이나 고함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몸에 폭탄을 달고 범죄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요. 과거 FBI 범죄 수사관이었던 짐 피셔는 애매하게 종결된 웰스 사건의 찝찝함을 느낍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돈만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결론을 짓는다면 이 암스트롱은 최종 지휘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아버지를 죽이고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이 피셔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그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피셔는 로드스타인이 최종 지휘자였음에도 초점을 둡니다. 그도 암스트롱처럼 매우 똑똑한 데다가 폭탄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지식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웰스 사건이 직접적으로 실마리를 찾게 된 것도 그의 신고 전화, 그 전화로 모든 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신의 각본대로 범죄가 이루어지길 바랐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채 사라져버렸죠. 공모자는 있는데 살인자는 없는 상황. 대체 누가 그의 목에 폭탄을 매달았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